노후 실손보험과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올해 중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정책성 보험을 민간보험사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증권사 CEO들의 연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임 성공 비결은 눈에 띄는 실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순 청년 실업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현금을 주는 등 방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최근 청약시장에서 건설사들이 중도금을 없애거나 대폭 낮춘 분양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 분양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싼 노후 실손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고 오는 4월부터는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별도의 전용 실손보험이 출시됩니다. 노후 실손과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정부의 정책성 보험 상품으로 실제 상품 출시는 민간보험사들이 하는데요. 보장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매번 민간 회사의 책임을 떠넘겨 해결하려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고령이 되면 별도의 청약서를 만들거나 인수심사 없이 보험료가 저렴한 노후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 보험료 부담 탓에 보험을 유지하지 못해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50세에서 75세 고령층이 가입 대상인 노후 실손은 자기 부담률이 높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노후 실손으로 갈아타기 쉬워진다고 해도 고령층의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노후 실손보험은 노령층이 대상인데 수입 단절로 인해 갈수록 크게 인상되는 갱신보험료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판매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출시된 노후 실손은 여전히 가입자 수가 3만 명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들의 실손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는 4월 출시되는 유병력자 실손보험도 노후 실손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라 출시는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팔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실손 보험료를 낮추라면서 위험률이 높은 고위험군 상품 출시를 계속 떠넘기는 게 불만입니다. 정부가 보장 공백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민간 회사에 정책 상품을 제시할 게 아니라 보험료 지원 등 재정을 투입한 공적 의료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 이 4곳 증권사의 공통점은 CEO가 연임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CEO들의 연임 이유를 살펴봤더니 다름 아닌 실적이었습니다. 임기 중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눈에 띄는 실적으로 경영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달 중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일정과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5,24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고 초대형 IB 중 유일하게 단기금융업 인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유 사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대신증권의 나재철 사장도 지난 5일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나재철 사장은 1985년 공채로 대신증권에 입사해 지난 2012년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취임 3년 만인 2015년 1,360억 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2016년에 부진을 딛고 순이익을 전년 대비 63% 끌어올렸습니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사장도 5일 이사회에서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취임한 이진국 사장은 하나금융그룹과의 협업으로 IB, 자산관리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나금융투자의 순이익은 전년도보다 무려 68.8% 증가한 1,4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김혜준 교보증권 사장이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 단독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지난 2008년 교보증권 사장이 된 후 최근까지 4차례 연임에 성공한 김혜준 사장은 유상호 사장과 함께 10년 이상 증권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장수 CEO가 됐습니다. 재임 기간 꾸준히 흑자 기조를 이어온 김혜준 사장은 지난 2010년 헤지펀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진출하며 수익원을 다각화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엔 789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순이익을, 지난해에는 역대 두 번째로 큰 73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직접 지원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효과와 체감성을 높이겠다며 청년 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 청년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인데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고공행진하는 청년 실업률. 정부가 추경카드 옵션까지 내비치며 이를 잡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범정부 차원의 청년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방안으로 직접 지원 방식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어 고용을 창출하던 간접 방식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현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취업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을 직접 주겠다는 건데 자칫 단기적 취업 성과에만 초점을 맞춰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일단 취업만 하라는 식의 정부 방침은 단기적 성과에 그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청년 실업 대책은 21차례. 최근 5년간 청년 실업을 잡기 위해 쓴 돈만 해도 무려 10조 원에 달하지만 청년 실업은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정부가 추경카드를 꺼내든다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백약이 무효했던 셈인데 단기적 성과에 그친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적인 관점의 안목이 필요한 셈입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칼바람은 더했습니다. 실제 아르바이트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아울러 사실상 청년 실업 수준을 나타내는 체감 실업률은 무려 22.7%에 달해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중순 나올 정부의 청년 대책이 실효성이 배제된 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대책이 아닌 얼어붙은 청년 일자리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청약시장에서 건설사들이 중도금을 없애거나 대폭 낮춘 분양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중도금을 받아 공사비로 충당하는 기존 모습과는 다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차별화된 금융 혜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분양대금 대부분을 입주 때 내는 방식이어서 자금 여력이 있는 건설사는 후 분양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분양에 들어간 용인수지 성북 어반하임 단지는 계약금 10%의 중도금 없이 잔금 90% 조건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달 분양 예정인 평택소사벌 효성 해링턴 코트 단지는 계약금 10%의 중도금 5%, 잔금 85%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보통 계약금 10%에 중도금 60%를 5, 6회차로 나눠내고 잔금 30%인 청약시장 분위기에 비춰봤을 때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양 조건은 초기 자금 부담은 줄지만 입주 시점에 결국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덜컥 분양 계약을 했다 입주 때 목돈 마련을 못하면
계약 포기로 계약금을 날릴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제 이 분양 경쟁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것 같아요. 사실 후분양제에 가깝거든요.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선분양을 해야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있는 건설사의 경우 충분히 중도금 없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만큼 후분양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후분양제는 공사가 80% 이상 진행됐을 때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소비자들은 모델하우스가 아닌 직접 지어진 집을 보고 주택 구입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시공이나 하자 같은 문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 품질로 수요자를 사로잡아야 하는 건설사들이 지금보다 더 꼼꼼히 집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자들도 일시에 분양대금을 내야 하는 만큼 더 신중히 청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집을 사기 위해 꾸준히 목돈을 모아둔 수요자나 대출이 가능한 수요자들이 주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은행들의 연 2%대 금리의 정기 예금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본격 접어든 영향인데요. 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당분간 시중은행들의 수신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민은행의 KB 스마트폰 예금. 1년 계약할 경우 기본금리는 1.5%이지만 신규 가입 시 만들어지는 추천번호를 다른 사람의 신규 가입 때 입력하면 최대 0.3%포인트의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또 KB 락스타 통장 가입자가 KB 스마트폰 예금에 신규 가입하면 0.3%포인트가 추가 적용됩니다. 우대이율을 모두 적용하면 최고 연 2.1%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B하나은행의 하나머니 세상정기예금 역시 최고 연 2.2%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1.3%에 예금 이자 금액을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적립하는 데 동의하면 연 0.8%포인트의 이율이 적용되고 스마트폰 뱅킹 신규 가입 시 연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됩니다. KB하나은행의 M+ 정기예금과 리틀빅 정기예금 역시 최고 연 2.2에서 2.3%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최고금리 연 2.1%인 솔편한 정기예금과 우대금리 조건 충족 시 연 2.1% 금리가 적용되는 신한플러스 월복리 예금을 내놨습니다. 신한플러스 월복리 예금의 경우 ISA나 노란우산공제를 보유했거나 예금주 이출금 통장에서 개인형 IRP 및 연금 저축 상품으로 누적 50만 원 이상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0.02%포인트의 우대이율이 붙습니다. 여기에 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일 경우 0.1%포인트 이자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우리은행은 별도 우대 조건 없이 온라인으로 신규 가입하면 연 2% 금리가 적용되는 운수대통 예금을 선보였습니다. 특판 상품도 내놨습니다. 위비 여자농구 정규리그 우승기념 정기예금 특별금리 우대 이벤트를 통해 1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만기 해지 시 연 2%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상여금과 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의 공은 이제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앞으로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어떻게 다루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밤샘 회의를 열었는데도 합의에 결국 실패를 했는데요. 어떤 쟁점들 오갔습니까? 네. 어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새벽까지 토론이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위원과 경영계 위원들이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는데요. 노사는 상여금과 교통비,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이 사용자 위원들은 정기 상여금과 기숙사비, 식대 등 이 복리후생성 금품의 현물급여까지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이 노동자 위원들은 상여금 등을 포함시킬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 상여금 등 포함 여부를 놓고 결국에 서로 양보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당초 노사가 합의를 하면 이 4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리고요. 그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고용노동부에 넘기게 돼 있었는데요. 이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서 오늘 4차 전원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간 논의됐던 내용들을 이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게 됐는데요. 이 시한을 오늘로 정했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권고안에 그간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서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쪽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을 쟁점을 검토를 하고 지난해 12월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권고안에서 TF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산입 범위 관련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의 논의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큽니다. 이달 셋째 주에 열리는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이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에 지금 발의돼 있는 개정안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는 방향입니다. 또 민주당의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최소한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수차례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여당과 야당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라는 최저임금위원회 TF의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게 되면 노동계의 반발이 클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이 제도 개편을 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노총은 이 제도 개선의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최근에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어서 이 최저임금마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에는 모처럼 제기된 이 사회적 대화의 시작부터 난간에 빠질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민주노총은 이미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면서부터 이 향후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하게 되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를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이 정부와 국회에서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제도 개편에 나서기도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변수인데요.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논의는 4월부터 이뤄지게 됩니다. 또 통상 6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개선한 산입 범위를 바탕으로 하려면 6월 중순 이전, 적어도 이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 15일 이전에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검토와 개정 방향 수립 또 국회 입법 절차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네, 노사 간 합의에 결국 실패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이슈와 관련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 규제 건수가 총 40건으로 지난 2월에도 여전히 부동의 1위를 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수입 규제 2월 월간 동향에 따르면 한국 대상 각국 수입 규제 건수는 총 196건으로 이 가운데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 수입 규제 40건 중 30건은 반덤핑 조사이며 상계 관세와 세이프가드는 각각 8건과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 금속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기전자가 5건으로 뒤를 이었고 화학제품과 섬유류는 각각 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역협회는 이처럼 미국의 대한국 수입 규제가 많은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 규제에 한국이 덩달아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국내 30대 그룹의 계열사 채무 보증액이 약 62조 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해외 계열사에 대한 보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경영성과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국내외 계열사 종속기업에 대한 채무 보증액은 지난해 말 기준 62조 5,92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이들 30대 그룹의 자기자본 합계 1,055조 3,630억 원의 6.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중 해외 계열사에 대한 보증이 전체 94.1%인 58억 9,304억 원으로 국내 계열사 보증액의 16배를 넘었습니다. 해외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가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채무 보증이 많은 기업에 대해선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대 젊은 층 5명 중 1명 이상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실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지난해 12월 25에서 64세 2,5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암호화폐를 실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9%였습니다. 암호화폐 구매 경험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습니다. 암호화폐 구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대가 22.7%로 가장 높고 30대가 19.3%, 40대가 12%, 60대가 10.5%였습니다. 50대가 8.2%로 가장 낮았습니다. 암호화폐 구매 금액은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커졌습니다. 60대 평균 투자 금액이 658만 원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628만 원, 40대 399만 원, 30대 373만 원, 20대 293만 원 순이었습니다. 수년간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중견조선사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동조선과 함께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STX는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성동조선을 법정 관리에 넣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다며 다만 부처 간 이견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내일 회의에서 최종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STX조선은 인력 감축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TX조선은 현재 수주 잔량이 16척이고 내년 3분기까지 일감이 남아있어 앞으로 계속 수주할 수 있으면 조선소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9과 갤럭시 S9 플러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갤럭시 S9 시리즈를 구매한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중고 시세보다 최대 10만 원을 추가 보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갤럭시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를 비롯해 애플 아이폰 6에서 X까지의 모델입니다.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베트남 호텔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나라 식품기업이 베트남 호텔 사업에 진출한 건 아워홈이 처음입니다. 아워홈은 베트남 북부 대표 기업 HTM사와 호텔 사업 운영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0년 오픈하는 하이퐁 지역 비즈니스 호텔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KB하나은행 본점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인사부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 납부 구간인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러 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한 경우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